컴퓨터를 정의를 하자면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데이터, 자료라는 표현보다 데이터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한다, 처리한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프로세스, PROCESS 또는 우리가 프로세싱 뒤에다 ing 붙이죠. 자료를 처리한다라는 거, 처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자료가 인풋,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가 되고, 처리가 돼서 아웃풋, 출력으로 뭐가 나온다. 그렇죠. 정보, 인포메이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출력하는 장치이다. 그게 바로 컴퓨터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고 가실 게 있어요. 뭐냐면 정보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됐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입력 쪽으로 되돌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 FEED, BACK, 피드백,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자료가 입력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고, 처리가 돼서 무엇이 나온다? 정보가 출력이 된다. 아울러 잘못됐을 때 다시 입력으로 되돌리는 거, 피드백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의 특징인데요. 컴퓨터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죠. 자동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고, 컴퓨터는 또 정확하다라는 거죠. 신속성, 빠르죠. 근데 제 컴퓨터는 느려졌는데요. 그거는 사가지고 오래 사용해서 그런 거고, 컴퓨터는 원래 특성상 빠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호환성 요거하고 범용성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운데 있는 대용량성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저장 용량이. 그래서 자동성, 정확성, 신속성, 대용량성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호환성, 그 다음에 범용성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는 건 단 창조성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자동, 정확, 신속, 호환, 대용량성, 범용성인데 창조성은 없어요. 혼자서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뭔가를 만들고 크리에이트하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창조성 조심하시고요. 이제 호환성 가겠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호환이라는 의미 자체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종, 우리가 서로 다른 기종을 이기종, 그죠? 타기종이죠, 타기종. 근데 일반적으로 이기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기종 간의 컴퓨터 간에도 뭐하고 뭐를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쉐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 컴퓨터, 삼성 컴퓨터 브랜드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데이터 쓸 수 없어요? 서로?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범용성,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범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목적, 그죠? 그래서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예를 들면 사무처리, 과학, 교육, 심지어 게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특징, 호환성, 범용성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단 창조성은 없다라는 것도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발전 과정 가겠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그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기계죠, 기계. 다분히 기계적인 개념인데, 파스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자. 파스칼 할아버지가 톱니바퀴를 가지고 놀다가 톱니바퀴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되는 계산기. 그런데 톱니바퀴 계산기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장난감 같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을 갖다 붙였어요. 치차. 치차가 바로 톱니바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 그럴듯해 보이죠? 톱니바퀴 계산기예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가능하다. 가감만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조금 획기적으로 사칙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돼요. 아까 파스칼의 치차식은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프니츠는 사칙연산이 돼요.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파스칼
한테 찾아가서 나 이쁘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는 거 만들었으니까 나 이쁘니즈 네 그랬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파스칼 치차 더하기 빼기 라이프니츠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번에는 이제 베비지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남들은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베비지 차분기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차분기간, 차분하게. 근데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삼각함수 수학 시간에 배우는 삼각함수 계산이 가능해요. 뭐가요? 베비지의 차분기간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또 획기적입니다. 이 베비지 학자가 또 뭘 만들었냐면 해석기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차분기간, 해석기간. 그런데 이 해석기간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야, 이 논문 누가 쓴 거냐? 베비지요. 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하고 너무너무 같아. 근데 이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것 뿐이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베비지 해석기간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의의가 있고. 그래서 현재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가 되는 거는 베비지의 해석기간입니다. 아울러 삼각함수까지 계산이 가능한 건 차분기간.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홀로리스라는 학자가 홀로리스인데 우리 홀이 영어로 뭐죠? 구멍이죠. 이분은 이름 자체가 구멍러리스예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PCS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 P가 펀치, 천공,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분 이름이 홀로리스예요. 구멍이에요. 구멍러리스. 카드, CARD, 시스템, SYSTEM. 그래서 펀치 카드 시스템의 약자 PCS예요. 이 홀로리스라는 분은 PCS를 만들었다. 어렵지 않죠? 홀로리스의 홀, 구멍, 천공의 구멍. 카드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홀로리스 천공 카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컨. 여러분들 에어컨이 아니고 에이컨입니다. 우리 저 수업 시간에 필기해드리면 꼭 에어컨으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에이컨입니다. 에이컨. 강의하다 보면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거 에어컨이라고 쓰신 분들은 빨리 에이컨으로 바꾸세요. 말씀드립니다. 에이컨이라는 학자는 마크 1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크 1. 이 마크 1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최초의 기계식인데요. 의미가 있는 거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계산기다라는 거죠. 됐죠? 에이컨의 마크 1 최초의 기계식 자동 계산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라베홀마 이렇게 파스칼, 라이프니츠, 베비지. 그죠? 그다음에 홀로리스, 마크 1. 그 순서대로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계산기예요. 드디어 이제 정말로 기계적인 개념에서 전자적인 개념으로 넘어옵니다. 애니악.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애니악. 악이 받쳤어요. 왜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이기 때문에. 됐죠? 예전에 오래전에 상식 시험 문제에서 뻑 하면 나온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중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는 애니악이요. 됐죠? 어떤 학생이 애니악 여기 지금 애드삭, 유니박, 애드박, 애니 뭐 이렇게 하니까 애니콜도 여기서 온 거냐고 여쭤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애니악이에요. 애니악이라는 건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징은 아니에요. 이거 단점입니다. 단점.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요.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하지만 애니악이라는 이 전자식 계산기가 갖고 있는 단점이죠. 왜요? 기술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외장 방식입니다. 그게 뭔 특징이에요? 단점이죠. 단점. 아무튼 가겠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애니악. 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넣지 못했다. 그래서 외장 방식이다. 왜 못 넣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요. 됐죠? 애니악. 그 다음에 이번에 애드삭입니다. 애드삭.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어요.
애니악은 프로그램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삭은 그거의 단점을 개선했겠죠. 그래서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 도입이에요. 조심하시고 에드삭. 그 다음 유니박. 유니박 1, 유니박인데 이 유니박은 왜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서 세금 조사해야 돼요. 국세조사. 그 다음에 통계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컴퓨터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줘.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만들어줘. 그래서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가 유니박이에요. 이해하셨죠? 돈 받고 만들어준 거. 팔아먹으려고 만든 컴퓨터.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 유니박. 유니박박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드박. 에드박이라는 거는 이 폰 노이만이라는 뭐 책마다 폰 노이만 또는 본 노이만 이렇게 해요.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교수가 만들었는데 얘는 왜 의미가 깊으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어요. 드디어 누가? 폰 노이만이 됐죠? 에드박.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의 원리 중에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거든요. 컴퓨터는 0하고 1, 0 또는 1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에드박의 특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창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폰 노이만이 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진 연산 방식을 적용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고 이진 연산은 적용한 거 무엇이냐? 에드박.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럼 프로그램 내장 방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스토어드 그러면 집어넣다란 뜻이에요. 스토어드 프로그램. 자, 본 노이만에 의해서 고안된 방식이다 라는 거고, 프로그램을 이진수로 코드화해서 어디에 넣어요? 기억장치죠. 당연히 기억장치에 저장해 두고 명령에 따라 컴퓨터가 순서대로 해독하면서 처리하는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 지금 우리 웬만한 컴퓨터가 다 컴퓨터 안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 누구? 본 노이만 안에 넣어두라고요. 그러니까 내장이죠. 그렇게 떠버려서 좀 넣어두세요. 암기 쏙쏙. 여러분들 좀 썰렁하긴 해도 시험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헷갈릴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내장 방식 노이만 안에 넣어놔라 이거죠. 그렇게 또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의 정의 및 발전 과정 포인트 20 강의 드렸습니다. 컴퓨터를 이제 세대별로 특징 지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세대. 1세대 때 사용했던 주요 소자는 진공관이에요. 베컴 튜브. 그래서 베컴 튜브보다는 이제 진공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1세대 진공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1세대 진공관. 일진. 오늘 좀 일진이 안 좋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1세대 진공관. 그 다음 2세대는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시험 문제에서는 T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R. 2세대 트랜지스터인데 제가 이거 수업할 때 항상 트를요 2라고 발음해요. 트랜지스터. 의미 이해하셨나요? 2세대. 영어로 2는 2. 트랜지스터. TR 몇 글자? 2글자. 2세대. 됐네요. 일진 1세대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예요. TR 2글자 2세대. 이렇게라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1세대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TR 외우셨죠? 됐고, 그 다음 3세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반도체에서 직접 해로라고 그랬죠? 이거 집이에요. 집 조심하셔야 돼요. IC라고 표현합니다. IC 그죠? 3세대. 4세대는 고밀도 직접 회로 LSI. 시험 문제에서는 LSI를 내요. Large Scale Integration. 뭐 약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5세대 초고밀도 직접 회로 VLSI, Very Large.
시험 문제 마찬가지로 VLSI를 내요. 됐네요.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 중에서 주요 소자 요거를 순서대로 시험 문제 낸다고요. 결론적으로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세대 뭐라고요? 진공관, 일진, 2세대 트랜지스터 TR, 3세대 IC, 4세대 LSI, 5세대 VLSI 요 순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세대 때는 사용한 컴퓨터 언어가 기계어라는 거, 우리가 컴퓨터를 기계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서 기계식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언어 뭐라 그래요? 기계어라고 불러요. 기계어, 머신 랭귀지. 번역이 필요 없다. 컴퓨터 기계만이 알 수 있는 언어, 기계어.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 좀 어렵죠? 어셈블리어는 저희 교재는 정리 안 해드렸지만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화한 언어, 그게 바로 어셈블리어예요. 그래서 1세대 때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1세대 때 우리 1살 때 기어 다녔죠? 기계어 어셈블리어 됐네요. 아, 기계어 어셈블리어 우리 1살 때 기어 다녔으니까 기계어 어셈블리어 이렇게 넣어주세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때는 하드웨어 개발 중심이에요. 아무래도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는 1세대 때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지식보다는 일단 육체적인 힘,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힘 먼저 기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 개발. 그 다음에 부피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전에 컴퓨터는 컸거든요. 당연히 신뢰도 떨어지죠.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거. 일괄 처리 시스템.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일괄 BATCH 배치. 일괄 처리. 처음에는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1세대 일괄 1세대 일괄 됐죠? 됐네요. 1세대 일진 진공관 기어다닌다 기계 어셈블리어 1살 때 1세대 기어, 그 다음에 일괄 처리 1 하드웨어 개발 중심, 그 다음에 크기에 비해서 부피에 비해서 신뢰도 떨어짐, 이게 1세대고 2세대 때는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과학 수치 계산 언어예요. 코볼, 알골 이런 것들. 코볼은 사무 처리. 2세대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이고요. 고급 언어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얘네들이 고급 언어예요. 왜 고급이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쉽다. 그래서 고급 언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도입이 됩니다. 서서히. 그 다음에 온라인 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아까 1세대는 일괄, 2세대 때서부터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세대예요. 그 다음 3세대 때 파스칼, 리스프 구조화된 언어, 스트럭처드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중앙처리 장치의 소형화, 중앙처리 장치, 우리 중앙처리 장치라는 표현보다 어떤 걸 더 많이 써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PU 뭐가 CPU입니까? 중앙처리 장치예요. 그 다음에 또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되는 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 TSS, Time Sharing System, 세 글자 3세대. 다중 처리 뭐예요? 다중, 멀티, 처리, 프로세싱, CPU가 여러 개. 그죠? 그 다음에 OMR 카드, 이건 설명 안 들어도 아시죠? 우리 시험 볼 때 쓰는 OMR 카드. OCR은 뭐예요? 지로용지 같은 거 기억나시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MICR은 요즘 5만원권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지만 수표. 맨 밑에 보면 이 부분 더럽히지 마세요. 전산처리 대원이. 그게 MICR이에요. 수표. 다음 경영정보 시스템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경영에다가 정보를 합치자. 그게 MIS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TSS 세 글자 3세대, OMR, OCR 세 글자 3세대, MIS 세 글자 3세대, MICR은 네 글자지만 3세대 가고요. 다중처리 3세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안 헷갈리세요. 됐죠? OE발 3글자 3세대, OCR 3글자 3세대, MIS 3글자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SS Time Sharing System 3글자 3세대 됐네요. 그 다음 4세대는 C 언어 아직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에이다 언어, 그 다음에 문제 지향 언어. 그래서 4세대 때는 시뮬레이션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발전, 네트워크 몇 글자? 4글자 4세대 됐나요? 좀 썰렁해도 억지스러워도 이렇게 알아두세요. 네트워크의 발전, 네트워크 4글자 4세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는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하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객체지향 언어, 인공지능, AI, 우리 알파고, 이세돌 기억나시죠?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개념이 등장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자동화, FA,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자동화. 팩토리가 공장이란 뜻이 있으니까 FACTORY, 팩토리, FACTORY, 팩토리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HA, 홈 오토메이션, 가정자동화. 그래서 OA, FA, HA 5세대고, 그 다음에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FUZZY, 퍼지는요 애매모호한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퍼지 이론. 그 다음에 패턴까지 인식하는 개념, 패턴 인식 등장, 바로 5세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들어봤던 용어들은 다 5세대예요. 요거 구분 잘 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1세대하고 5세대 막 섞어 놓는 거죠. 특히 2세대 3세대 섞어 놓으면 많이 혼돈 오세요. 그래서 OMR, OCR, MIS, TSS 3세대 이렇게 또 잘 넣어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 정리해 드렸는데, 요거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강의 들으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21 정리해 드렸습니다. 컴퓨터를 분류할 때 첫 번째로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만 자체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터,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느냐,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좀 생소하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3개를 딱 줘요. 그래 놓고 얘네들은 어떤 분류냐, 데이터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른 분류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컴퓨터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숫자, 문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 사용할 때 숫자, 문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디지털 컴퓨터는 바로 이 부분이요. 연속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이산적인, 연속적의 반대말은 이산적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컴퓨터가 바로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결론적으로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됐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는요, 하이브리드는 사전적인 의미가 HYBRID, 하이브리드. 그러면 잡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섞어 놓은 거죠.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을 결합시켜 놓은 컴퓨터예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무언가 두 개의 특징을 짬뽕 시켜 놓으면 다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각각의 컴퓨터의 특징도 아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바로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 요소라는 거. 아날로그라는 거는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연속적인 개념. 그래서 진폭,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가 그 진폭, 파장, 그다음 위상, 위치와 상태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진폭, 파장, 위상 얘네들은요 바로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인 속성의 반대 개념은 뭐다? 이산적이다. 비연속적이다. 그럼 시험 문제에 연속적의 반대 비연속적 이거 안 내죠. 이산적이다 이걸 내는 거죠. 디지털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요 샘플링이 2급에서는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근래에 18년 3월 달에 1급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1급, 2급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샘플링. 우리 샘플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화장품 사러 가면 이렇게 조그만 거 샘플 몇 개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샘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써보고 자신 있는 거죠. 제품이 좋으면 큰 거 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샘플링. 여기서 뭐냐면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소리, 시그널,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일정한 주기로 측정. 요 개념 자체가 그냥 샘플링이에요. 그 값을 뭐 한다? 디지털화 하는 작업. 결론적으로 샘플링은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그 시그널을 일정 부분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디지털화 한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샘플링의 목적은 디지털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이라는 거는 샘플링 레이트, 그런 비율 아니겠습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음에 가까워요. 아울러 초당, 이 샘플링 레이트는 초당 몇 초당 샘플링 횟수를 뜻한다. 분당도 아니고 시간당도 아니에요. 초당 샘플링 횟수를 갖다가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의 단위는 헤르츠예요. 헤르츠. 이거는 맞다 틀리다 말장난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샘플링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우당간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우리가 굳이 예를 든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은요 혈압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 딱 집어넣으면은 혈압이 딱 나와요. 숫자로.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이브리드의 개념이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짬뽕이다는 얘기죠. 혈압 재는 기계.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를 비교한 건데 가겠습니다. 일단 아날로그 컴퓨터 먼저. 아날로그 컴퓨터는 입력 형식은 뭐예요? 온도, 전압, 전류, 결론적으로 연속적인 데이터.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오는 건 그래프나 곡선 형태로 나와요. 아날로그 컴퓨터. 됐죠? 곡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래프나 곡선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연속적인 데이터, 이건 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미분적분,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미적분, 아날로그 병렬영산 미적분에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폭,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증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높낮이. 증폭회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프로그래밍이 필요가 없어요. 이래서 속도가 빨라요.
아빠. 아날로그는 빠르다. 아빠. 물론 디지털에 비해서 빠르다는 얘기지. 조심하셔야 돼요. 아날로그 컴퓨터 연산 속도 빠름 아빠. 그 다음에 기억 기능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밀도는 디지털에 비해서 낮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온도, 전압, 전류, 그 다음에 그래프 곡선, 그 다음에 미적분, 병렬, 그 다음에 아연, 연속적인 데이터, 아증, 증폭회로,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아빠, 빠르다. 연산 속도. 이번엔 이제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입력, 출력 전부 다 숫자나 문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 그리고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논리 연산, and, or, not 이런 것들. and는 둘 다 만족할 때, or은 또는, not은 반대 개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인 데이터, 다른 말로 비연속적인 데이터. 하지만 절대 비연속적이라는 말 안 쓰죠. 이산적인 데이터, 카운트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숫자나 문자 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논리회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디지털 컴퓨터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따라오는 개념이 바로 논리회로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날로그는요, 증폭회로 아증 조심하시고, 디지털 컴퓨터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연산 속도는 디지털에 비해서,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비교해서 아날로그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아빠, 아날로그가 더 빠르다. 아빠, 조심하시고, 기억 기능 디지털 당연히 있는 거고, 정밀도는요, 디지털이니까 당연히 높죠. 그리고 용도는 디지털 컴퓨터는 여러 가지 목적, 범용성 기억나시죠? 광범위, 광범위라는 표현 안 쓰죠. 시험 문제에서는 범용성을 쓰는 거죠. 디지털 컴퓨터. 이렇게 해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비교, 이거 여러분들 혼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용은 뭐예요? 스페셜한 컴퓨터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컴퓨터고, 그 다음에 범용,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어렵지 않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사용하느냐, 스페셜, 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범용. 이번에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날로그, 디지털, 그렇죠,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전용, 범용,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처리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얘네들을 쭉 나열시켜 놓고 뭐에 따른 분류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내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됐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각각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굳이 번역을 하면 소형 컴퓨터라고 하는 거고, 미니 컴퓨터는 중형 컴퓨터,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대형 컴퓨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라는 말 더 많이 쓰지. 슈퍼컴퓨터를 굳이 번역해서 초대형 컴퓨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뉴스 같은 데서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예요. 조심하시고요.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벡터 계산 전용 프로세서를 갖췄다. 초고속 컴퓨터다. 높은 정밀도, 정확한 계산. 이 슈퍼컴퓨터가 언제 TV에 나오냐면요, 일기예보 기상대에서 이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기상 예측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맞아 떨어질 때, 슈퍼컴퓨터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 그럴 때 슈퍼컴퓨터 얘기 많이 나와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분류.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를 굳이 크기 순서대로 분류를 하자면, 데스크탑,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니까 제일 크죠. 데스크탑. 우리가 보통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랩톱, LAP, 뭐예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 그 다음에 노트북, 노트만한 크기. 그 다음에 PALM, PALM, 손바닥. 말씀 안 드려도 크기 순서대로 당연히 이렇게 오겠죠. 물론 외국에서는 노트북을 랩톱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이제 문화의 차이고,
우리가 분류할 때는 데스크탑이 제일 큰 거고 랩톱, 노트북, 그다음에 팜, 손바닥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 힘만 좋으면 데스크탑도 휴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노트북 요즘 정말 가벼워졌죠. 랩톱, 랩톱, 노트북 이제 구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팜톱. 이 팜톱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 노트북, 랩톱, 팜톱, 또 문제에서 또 맞다 틀리다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의 분류 포인트 22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첫 번째는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일괄, 1세대 1 기억나시죠? 일괄이라는 의미는 뭐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일괄이라 그래요. 어렵게 내자면 영어로 내겠죠. 배치 처리. 여기서 배치는 BATCH 배치. 모아 일괄이랑 같은 의미예요. 발생된 자료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어떻게 처리해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일괄 처리. 우리 집에서 일괄 처리를 잘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어머니. 왜요? 빨래 모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한꺼번에 빨래합니다. 바로 일괄 처리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모아 처리하다 보면 가끔 가다 어떤 일이 생기냐?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 시스템. 우리 빨래도 그렇잖아요. 몇 시간 뒤에 입을 거, 바로 내일 입을 거, 그거는 바로 세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 리얼타임 시스템은 이런 경우 예약이나 조회 업무, 이거 바로바로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발생된 자료를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리얼타임 시스템. 그래서 일괄 처리는 모아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바로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을 영어로 얘기하자면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멀티 많다, 프로그램 여러 개 프로그램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기법이 바로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예요? 하나의 CPU.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중 프로그래밍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개 프로그램.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의 CPU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 처리 장치.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CPU가 한 개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CPU 하나로 여러 개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나도 줘. 그죠? CPU를.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럼 시간을 쪼개자. 타임 쉐어링 시스템 TSS 3세대 기억나시죠? 시간을 쪼개는 시분할 개념이에요. 시분할 시스템 가겠습니다. 얘는요, 한 개의 CPU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인데 시간을 쪼개줘요. 그 쪼개주는 단위를 타임 슬라이스, 우리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기억나시죠? 이렇게 조각 나 있는 거. CPU를 조금씩 할당을 해줘요. 그 할당된 시간을 타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주는 거예요. 분할. 타임 쉐어링, 시간을 쉐어링, 나눠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혼자서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그게 바로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CPU를 하나를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줘라. TSS. 그 다음에 야, 이제 시간 쪼개지 마. 다중 처리 가자 이거죠. 다중 처리는요, 여러 개 프로그램 처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얘는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2개 이상의 CPU입니다.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 2개 이상의 CPU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보 처리 방식 일괄 실시간 타임 쉐어링,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시분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이게 운영체제의 발달 순서이기도 하죠. 조심하시고. 자, 이 부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CPU 한 개,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CPU 2개 이상. 차이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듀얼, DUAL, 듀얼 그러면 두 개, 이중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듀플렉스, 얘도 마찬가지로 이중에 뭐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이중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둘 다 듀얼이나 듀플렉스나.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듀얼 시스템은 뭐냐면, 듀얼 시스템은 두 개의 CPU가 동시에 같은 업무를 처리해요.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졌다. 이중국적. 그럴 때 듀얼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중. 두 개의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듀얼 시스템은요. 두 개의 CPU가 동시에 움직여요. 왜 사용할까요?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가동시켜서 결과값을 비교하겠다. 듀얼 시스템. CPU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디플렉스 같은 경우는 달라요. CPU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의 CPU가 작업 중일 때는요. 다른 하나는 놀고 있습니다. 예비로 대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됐죠? 듀얼,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 디플렉스 아무래도 좀 디플렉스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일하고 있고 하나는 스탠바이 대기하는 개념이에요. 다릅니다. 듀얼 시스템, 디플렉스 차이점.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 한 개, 다중 처리는 CPU 두 개 이상. 요것도 조심하시고요. 정보 처리 방식 일괄 실시간, 다중 프로그래밍, 타임 쉐어링,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마지막에 이제 분산 처리인데 다음 포인트에서 계속 이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요. 집중 처리 시스템 먼저 가겠습니다. 집중이라는 의미 한 군데로 모으겠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거예요. 현장에서 발생한 자료를 중앙의 컴퓨터로 집중시켜라. 별거 없습니다. 중앙으로 집중시켜라 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중앙으로 집중을 시켰어요. 근데 처리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바로 집중 처리 시스템의 단점이죠. 중앙으로 집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시스템 장애가 생겼을 때는 올스톱,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고, 비집중이라는 말은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자료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컴퓨터 수가 늘어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이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의미만 잘 알고 가셔도 돼요. 흩어져서 처리하는 거죠. 각 지역별로 발생된 자료를 분산 처리하는 방식이고, 집중 처리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뭐에? 시스템에. 아울러 시스템의 안정성, 유연성, 신뢰성, 그리고 확장성,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 특징을 갖고 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분산 처리 시스템은 시스템 측면에서 안전하다, 유연하다, 신뢰성 있다, 확장성이 있다. 요 특징 조심하시고, 말장난.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합니다. 근래 최신 기출 문제 중에서 언급을 잘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는요, CLIENT, 클라이언트, 변호사를 찾아간 의뢰인이란 뜻이 있어요. 뭔가를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 SERVER, 서버, 제공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써봐, 제공해줄 테니까. 서버, 재밌네요. 클라이언트, 요구하는 사람, 서버, 제공해주는 사람. 클라이언트, 서버는 서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요구하면 클라이언트, 주면 서버.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샘플이다라는 거죠. 얘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 따라다니는 거고, 클라이언트 서버 그러면 분산 처리 시스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분산 처리 시스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배간 처리, 말이 좀 더 어렵죠? P2P, peer to peer.
여기서 숫자 2는 2예요. PER, peer는 무슨 뜻이냐면 또래, 동료, 동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컴퓨터가 동등한 위치에서 peer,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peer to peer, P2P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PC 또는 워크스테이션, 요즘 데스크탑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워크스테이션 따로 분리하지는 않지만 개인 PC 또는 PC는 퍼스널 컴퓨터예요. 워크스테이션으로 서버나 클라이언트 역할을 각기 수행한다. 뭐가? P2P. 아울러 빠른 고속의 랜 환경이 요구된다. 그 대신 P2P 동배간 처리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 24 정보 처리 시스템 정리해 드렸습니다.